안녕하세요. 톡톡시네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정재평론가님, 정우성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박찬욱 감독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서 다뤄지는 소녀 캐릭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 싶은데, 소녀 캐릭터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올드보이에서의 미도와 그다음에 스토커에서 인디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이 두 캐릭터는 나이대도 비슷하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향상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캐릭터로 등장을 하잖아요. 차이점과 같은 점이 있다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정우성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둘 다 짜여져 있는 판 안에서 행동하는 인물들이다 라는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토커도 자기가 이제 그런 유전적으로든 뭐 어떻게든 이제 자기가 받은 것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발화라고 표현하는데 아까 변태라고 한 것처럼 이제 뭐 언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갖고 있던 것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변하게 되는 건데, 이제 그래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거는 이제 둘 다 짜여져 있는 판에서 결국에는 그 놀고 있는 인물들이고,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미도는 그냥 끌려다니기만 한다고 하면 스토커 인디아는 그래도 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정재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나요? 스토커 영화는 제가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예요. 근데 여기에서 그 인디아라는 인물은 북의 유전을 어떻게 보면은 극복한다고 해야 되나? 거기가 완전 탈주하는 인물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기존에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성적인 것, 남성적인 것에 대한 기호들이 인디아에게 도착하면서 완전 역전해버리거든요. 그 이미지가 굉장히 저는 강렬하고 너무 매혹적이었어요.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그래서 인디아라는 인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인디아라는 인물의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알을 깨는 이미지거든요. 그 첫 장면에서 그 마당의 정원에 보면 돌무덤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알 모양이에요. 그게 알 모양이기도 하고, 그 장례식 할 때 부엌에서 인디아가 계란 까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도 모든 것이 원형, 테이블도 원형이고 원형 안에 또 원형이 들어가 있고 뒤에 동그란 접시 장식이 돼 있고 막 이런 거에서 소리로 사람들이 막 아빠에 대한 엄마에 대한 막 이야기를 막 하는데, 걔가 그걸 들으면서 계란을 빠지지 이렇게 굴려가지고 걔를 다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디아는 알을 깨고 탁 나오는, 자기 스스로 탁 깨고 나오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창, 총, 뭐 연필, 뾰족한 연필, 막 이런 이미지를 자기가 획득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인 반면 미도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얘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금기를 벗어난 영역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얘가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니까 미도라는 이름도 뭔가 이렇게, 그냥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도미같이 팔딱팔딱 뛰는 그런 날것의 이미지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리고 그 횟집에서 그렇죠. 그 날것을 다루기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있지만, 미도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안 들죠. 미도는. 그렇지만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면, 스토커에 와서는 완전 주체가 돼버리는 그 강렬한 에너지를 자기가 언제나 당길 수 있는 총구를 쥐고 있는 인물로 넘어가니까 훨씬 더 인디아는 인물이 더 매력적이죠. 그렇게 설명 듣고 보니까 그 두 영화에서 이제 가장 인상에 남는 게 그 날갯짓이잖아요. 그 인디아는 눈밭 위에서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날갯짓을 하고, 미도는 이제 그 선물을 받았을 거야, 아마. 이렇게 굉장히 좀 그때 코드가 약간 개그 코드였는데, 저는 굉장히
그때 그 몸짓이 굉장히 기억이 남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정진 평론가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인디아는 그 날갯짓이 아까 우리 정석 평론가님 얘기하셨지만 이제 그 성충에서 나비가 될 때 변태 과정에서 뭔가를 극복하는 날갯짓이었다면 미도는 뭔가 자기가 뭐 하는지 몰라. 그런 날갯짓이라고 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거를 왜 이 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소녀 캐릭터라고 하는 전형적인 캐릭터의 그 축적 과정이 있었거든요. 영화 사적으로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뭐 서스페리아라는 영화에서의 소녀 캐릭터도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가장 대표적으로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의 서스페리아를 들 수도 있지만 페노미나라는 영화에서 그 제니퍼 로페즈가 주연을 맡았던 소녀 역할도 그렇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캐리라는 영화도 그 어떤 소녀의 그 불완전성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그게 이제 초인적인 힘이 되었고 그 무대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요즘에 총기 난사 같은 어떤 것을 예견한 것 같은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70년대 뭐 가장 대표적으로 다리오 아르젠토 감독이 다뤘던 소녀의 불안감 이런 캐릭터의 특징과 박찬욱 감독이 표현을 했던 스토커 인디아와 그 올드보이 미도의 캐릭터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결 지점이 있다거나 차이점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예. 어차피 소녀 캐릭터 얘기를 하게 된 이상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정우석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서스페리아를 보지 않아서 그 전반의 어떤 성향과 이제 스토커를 비교해서 그냥 얘기를 보면 그래도 조금은 결이 다르지 않나. 그래서 공포 영화 계통에서 그 공포 영화에서 어쨌든 피해자가 되는 게 이제 여성이라는 거는 실제 이제 현실에서 약자인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를 주인공 하는 것보다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했을 때가 조금 더 이제 긴장감이나 이런 것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공포 영화에서 그렇게 한 것 같고 스토커는 그런 공포 영화는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는 뭐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결이 조금 다르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정재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두 개 스토커랑 서스페리아를 이렇게 비교해서 조금 보면 서스페리아도 이제 1977년 서스페리아가 있고 2018년 18년 서스페리아가 있는데 그 2018년 서스페리아에 나오는 수지 역을 다코타 존슨이 했어요. 그 다코타 존슨의 이전 영화가 뭐죠? 맞아. 그림자 시리즈. 그 시리즈에서 다코타 존슨이 굉장히 포르노그래피적인 역을 맡았죠. 그런 상업 영화였고 그래서 그녀의 신체가 굉장히 그렇게 소비가 되었는데 이 영화에서 그 이미지를 완전히 역전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스토커에서 인디아는 굉장히 피해자 같죠. 최초에서 피해자 아니면 어떤 뭐 남성에 대비돼서 약자거나 얘는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뭐 누구나 이 여자애를 뭐 강간할 대상으로서 뭐 괴롭힐 대상으로서 폭력 대상으로서 보다가 어느 순간 보면 완전히 그것이 역전되어서 이 여자가 오히려 그 총대와 그 창 끝을 딱 쥐고 있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성적 에너지를 깨닫는 순간 완전 역전돼 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루카 구아다니노의 수스페리아에서도 이 다코타 존슨이 가지고 있는 그 대상화된 그런 여성이나 신체의 이미지에서 그게 완전 파워풀하고 마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역전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비슷한 맥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거의 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는 일단 여성이 영화에 등장하게 된 것은 뭐 로라 멀비라는 이러면 또 다 나가시나? 보여지는 대상 상품으로서의 여성, 그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본드걸. 본드걸의 출발 지점이 거의 뭐 그냥
거기 왜 계세요?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여성상이었다가 저는 그게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거든요. 서스페리아 속에서의 소녀와 특히 또 캐리라는 영화에서 등장하는 캐리의 여성상은 그러니까 상품으로 남성이 보려고 하는 상품으로서의 여성을 더 이상 상품의 대상이 될 수 없어라고 자인하는, 그러니까는 스스로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캐릭터의 승화라고 보게 되었다고, 이게 로랑 월비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미도나 인디아는 절대적으로 상품화되거나 남성에 의해서 주도권을 뺏기는 캐릭터는 안 되려는 의지를 보이고 거기에 일정 부분 성공하거나 그 근처에 근접한 캐릭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돼서 어떻게 보면은 박찬욱 감독이 가지고 있는 그 소녀 캐릭터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이 결국에는 과거의 70년대 소녀 캐릭터로 회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때 소녀가 그 저항 모든 기득권에 어떻게 보면은 세게 다 파괴하고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의미를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그 스토커하고 올드보이에서 전반적으로 이 주제를 관통하는 게 약간 어떻게 보면 그 부계? 가족관계? 부계 이쪽에 관련이 또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떤 차이점을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스토커에서의 가족력이 있고 올드보이에서도 나름의 어떤 이제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니까 정은호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가족 관계가 들어갔다 푸는 거지 그래서 별로 상관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올드보이는 뭐 상관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근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드보이는 어쨌든 그 부계 관계가 금기의 문제고 여기는 그냥 이제 유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온 걸 이제 본인도 받아서 다른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예. 크게 의견이 없으시네요. 네. 경제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부계 얘기를 하신 것도 통제되는 세계에서 통제되지 않는 것의 세계로 넘어간다라는 의미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를 다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다 연결되더라고요. 올드보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그 감독님의 영화들이 전개되는 것을 보고 다시 봤을 때 완전히 그런 영화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폭력적이다라고 느껴졌던 것이 다시 보니까 또 이거를 그런 예전에 생각했던 방식의 폭력과 좀 다른 방식으로 읽힌다라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여기에서 일단 올드보이의 원작이 이제 일본 만화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 올드보이를 처음 봤을 때 이게 너무 충격적인 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국적인 이야기가 아니야. 이거 일본 이야기야.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거는 뭐 일본 이야기, 한국 이야기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아주 충격적인 느낌으로 금기를 해체하는 뭐 그런 이야기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그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스토커를 제가 다시 보고 헤어질 결심을 봤더니 되게 비슷한 이야기들이 몇 개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스토커에서 알게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헤어질 결심에 어떻게 나오냐면 헤어질 결심에서 그 혜준하고 혜준 와이프가 앉아가지고 과일 중에서 석류 까는 이야기가 나와요. 석류를 막 쌓아놓고 그 알들 같은 알 속에 또 알 들어있잖아요. 석류라는 과일 자체가. 근데 와이프는 윗부분을 이렇게 착 도려내서 이 석류 알을 까고 혜준은 이렇게 쪼개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형 알 이게 완전 통제되는 억압 구조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핵시설도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그걸 완전 통제하는 그런 인물이고 이 남편은 아주 모호한 이것이 살아있는지 아닌지 모르는 것으로부터 이제 해체돼버리는 거잖아요. 가족 밖으로 나가는 거고. 예. 그래서 그렇게 이미지를 또 쓰고 또 스토커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스토커에서
둘째가 셋째를 땅속에 묻어버리잖아요. 네. 땅속에 묻어버리는데 그 여기서도 지금 흙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헤어질 네. 결심에서도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네. 그것도 반복돼서 좀 흥미롭다라고 느꼈어요. 땅에 묻는 거하고 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질문 안 던졌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굉장히 신선한 관점이. 네, 다시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네. 없는 이야기네요. 네. 어디선가 봤을 땐 좀 약간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공감했었던 게 그 헤어질 결심에서는 이게 이제 부감샷이 나오는데 한쪽 그 마지막 장면쯤이었을 거예요. 뚝방 같은데 차가 네, 서 맞아요. 있고 이쪽에서는 파도가 바다. 치고 이쪽은 아닌데 파도 치는 모습이 사람 얼굴 옆모습 같다고 해석하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케이블 TV 어디 보니까. 근데 저거는 무슨 오바를 저렇게 하나 그랬는데 제가 영화를 다시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아마 그렇게 표현한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네.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 R도 그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설득력이 있네요.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준비하고 계시다가. 질문은 안 됐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얘기가 더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뭐 또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예. 또 안 좋은 얘기인가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죠.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는 모든 영화가 다 정해져 있는 걸 향해서 가는 얘기다 보니까 스토커도 저는 좀 약간 특히 다른 영화에 비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참 죄송하지만 이렇게 플랫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유도 어떻게 보면 약간 플랫 너무 직접적이고 알 같은 경우도 네, 주인공이 결국에는 이제 성장했다고 표현은 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정해져 있는 거를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를 결국엔 그냥 개화한 거에 불과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어떤 동물이 애벌레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나비가 됐다고 해서 그걸로 성장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자연적인 그냥 그렇죠. 성이니까. 하나의 시스템이니까. 근데 그 아가씨, 스토커도 어떻게 보면 그냥 그렇게 정해져 있는 틀 안에서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성장이 사실 그렇게 썩 와닿지는 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좀 플랫한 게 뭐 이 인물이 전사가 뭐 따로 있다거나 뭐 조금 더 겹을 복합적으로 만들었더라면 영화가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뭐 모든 영화는 아쉬움이 있기 마련이고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감독님들이 새로운 영향을 또 이렇게 개척해 나가게 도움을 드리는 게 있죠. 예. 아니죠. 너무 칭찬만 해서 그걸 고지고 듣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 박찬욱 감독님 아가씨 영화 이후로 약간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젠더에 대한 논란인데 이게 페미니즘 영화냐 반페미니즘 영화냐에 대한 그 쟁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그 측면에서 이게 반페미니즘으로 보기에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뭐냐면 우리가 페미니즘이냐 반페미니즘이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거를 너무 극단적인 그 완결성, 완벽함을 좀 요구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다른 그런 무브먼트 운동들이 다 그렇듯이 사실 저는 한 그 스펙트럼에 들어가는지 그 방향성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이고 결벽적인 그런 페미니즘에 대한 논란은 사실 본질을 좀 흐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완벽하게 여성 영화일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사실 이 논란과 논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치로 가야죠. 정치적 문제로 가야죠. 그런데 이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의 다양한 맥락에서 여성주의와 여성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여성 영화라고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여성들이 특히 헤어질 결심이나, 그렇게 다른 여자들, 다른 캐릭터를 보면,
좀 이주 노동자들의 의미도 좀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 조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외된 자라든지 여성으로서의 소외된 게 아니라 그냥 사회층에서의 소외. 이런 문제로 볼 수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게 아닌가, 담보해야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어떻게 좀 흥미로운 시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두 평론가분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들의 힘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